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통일신라 건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와 발해 시대를 묶어서 바로 남북국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사학에서는 통일신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통일신라 시대의 역사만 중요시했다 그러면 그 범위를 좀 넓혀서 우리의 강대한 고구려 영역을 이어왔던 발해에 대한 것까지 결합을 해서 바로 남북국 시대로 다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발해 건축은 고구려 문화 및 당문화를 받아들여서 자체의 문화를 수용한 수준 높은 그런 대제국을 형성한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일신라 시대와 더불어 화려한 우리 선조들의 문화를 볼 수 있는 발해 건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 개요입니다. 발해는 698년에 대조영이 오동성을 도읍으로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동성국 발해라고 하는 왕성기 때 그런 명칭도 얻었는데요. 바로 북만주하고 요동, 그 다음에 한반도 일대에 걸치는 대제국을 건설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발해도 926년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그 주 민족을 국민들을 이루었던 민족이 바로 말갈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갈족과 그 다음에 고구려 유이민의 이민적 구성의 취약성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해 관저에는 삼성육부 및 지방을 오경, 오부, 오도로 나눠진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발해의 문화적 특성을 알아보면 가장 큰 것이 일단은 유교의 숭상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주자강과 정당성 육부를 충의의 예지신으로 한 그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 교육과 통치체제를 유교에 걸맞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음으로써 유교를 숭상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효공주라든지 하는 그런 유교적 어휘를 통해서 바로 공주라고 하면은 왕실의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에도 유교적 어휘를 사용할 만큼 그런 유교에 대한 이해와 그런 수준이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일처제를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굉장히 흥성했습니다. 그래서 상경의 옥총부 같은 경우에 많은 사찰들이 있었음을 지금도 유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민간 신앙에서는 샤먼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사 한자인 이 속자를 사용해서 이런 발해 하층민들, 말갈족뿐만 아니라 그런 이질적인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발해 문화의 특성을 얘기하자 그러면 이런 고구려 문화 기반에다가 당문화를 수용을 해서 순수한 발해만의 문화를 창출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발해 악과 그 다음에 도자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자기 같은 경우는 일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발해의 도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조영은 발해의 건국시조죠. 대조영은 동모산에 있는 성산자 산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15부로 나눴는데요. 그 중심되는 지역에 오경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성곽들을 쌓아서 그 지역의 중심 핵으로 삼았고요. 그런 도성의 큰 특성들을 살펴보면 바로 넓은 분지 복판에 그 성들을 축조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 어떤 삼국이라든지 통일신라만 해도 그런 산성과 결합된 그런 형태의 성들이 우리의 주요 도성 및 성곽의 축조 기법이었는데요. 이 발해 같은 경우는 이런 넓은 분지, 물론 땅이 넓어서일 수도 있고 그런 당문화를 좀 적극적으로 더 수용했다는 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성과 내성이 결합된 이중적인 성곽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형태도 정방형 및 장방형.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토성이 많다라는 것이 좀 특성입니다. 물론 고구려와 비교를 했을 때. 물론 토속성이라든지 석성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래서 이 평지선과 산성체계도 물론 유지하고 있었고요. 또 보루라고 하는 강 침입에 대비해서 소규모의 그런 요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성 축조를 살펴볼 때 물론 고구려와의 그런 비교 분석을 좀 해야죠. 그래서 고구려에 영향받은 것이 무엇이 있나 한다 그러면 바로 평지성과 산성, 그 다음에 종합적인 배치, 그 다음에 수축재료 및 지형지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인가? 보면은 먼저 성벽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발해의 성벽은 바로 토축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흙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인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면석은 석성입니다. 돌로 축조를 하고 그 안에 흙이라든지 자갈을 축조했기 때문에 요 성벽 축조상의 재질이 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시대의 성곽만 해도 주변에 이런 강루라든지 그 다음에 가운데 치라든지 그 다음에 성문 주위에 이런 옹성들을 많이 축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고려 시대에는 많이 있었는데 발해성에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곽들이 깨끗합니다. 그냥 이렇게 평지에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정연한 그런 말끔한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성곽 주변에 해자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 고구려 같은 경우는 자연 이런 강들을 이용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발해 같은 경우는 인공으로 물론 물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공 해자를 사용했던 것이 이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고구려뿐만 아니라 당에서 받은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항성처럼 이 평지성에 성곽을 쌓는 것이 바로 당에서 받은 영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것과 다르게 발해만의 고유한 성곽적인 특성, 도성 축조 방식의 특성은 뭐냐면 요 회자형 평면에 있습니다. 요 주변 도성을 쌓고 가운데 궁성과 항성을 수호하는 별도의 그 성곽을 이런 회자 모양의 성곽으로 쌓았습니다. 그래서 외성과 내성의 독립적 성격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발해 도성 건축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해 도성 건축의 특성을 이렇게 고구려적인 특성과 당나라적인 특성과 발해 고유의 특성으로 나눠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에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해 도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그 발해 첫 수도죠. 오동성입니다. 오동성은 외성은 장방형으로 쌓았는데 내성은 정방형으로 쌓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토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경에 쌓았던 서고성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외성과 내성의 본격적인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장방형 외성과 그 다음에 궁성, 보통 이 북쪽으로 위치합니다. 이 궁성과 그 다음에 관청을 위시하는 황성을 쌓는 그런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상경영천부입니다. 발해가 거의 한 5개의 그 지방에 오경을 놔두고 그런 천도를 많이 합니다. 6번의 천도를 하는데 그때도 가장 중요시됐던 것이 바로 상경영천부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요한 그 발해의 건축 기술이 보여지는 곳인데요. 상경영천부의 특성은 가장 큰 규모의 도성이었다는 것이고 고구려 축조 방식과 당나라 도시건설 방식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성과 내성 그리고 특히나 요 상경영천부는 요 궁성 왕이 살고 있는 궁성이 그 북성 성곽으로 좀 삐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특성인데요. 이런 외성과 내성, 그 다음에 황성, 삼성육부가 있는 상성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이 정도 크기는 아니죠. 굉장히 큰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요 궁성의 남문과 그 다음에 요 남문을 연결하는 주작대로 중심으로 해서 이런 12개의 간선도로와 요것들을 연결하는 이런 방리제들을 이용한 이런 중국의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한 이런 축조 방식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상경영천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리제에 의한 도성 방식은 당나라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축조 기술에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구려와의 그런 유사성들은 바로 고구려에서 영향이 받은 그 두 가지가 혼재된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상경용천부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파련성, 동경에서 조성한 파련성도 이와 비슷한 외성과 내성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발의 궁궐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상경용천부에 있는 궁성인데요. 그래서 이 상경용천부는 가장 먼저 이 궁성을 먼저 쌓습니다. 그리고 관부가 있는 황성을 쌓고 그 다음에 이 외성을 쌓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보면은 내성의 중심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도성의 중심 축과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축과. 그래서 이 궁성 부분만 보면 그 오복문, 정문이 되겠습니다. 궁성의 정문인 오복문을 중심으로 1궁전, 2궁전, 3궁전, 4궁전, 5궁전. 뒤에는 어화원이라고 궁전 정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화려한 유약을 바른다든지 그다음에 귀면화를 쓴다든지 화려한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기둥 및 둘레 장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면으로 보면 여기 이제 기둥이 단면으로 있으면 여기에 이런 식의 기둥돌 둘레 받침석을 두었습니다. 이것도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많이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요 발해 시대의 기둥 및 둘레 장식이 그것도 유약을 바른 굉장히 화려하겠죠. 그런 장식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큰 특성입니다. 다음 두 번째 그 어화원이라고 해서 궁중정원 뒤에 있는 궁중정원을 조성했는데요. 특히 연못 부분을 가산하고 팔각정자를 이용해서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동경에 있는 파련성에도 8개의 성을 연달아 조성했다 그래서 파련성인데요. 거기도 궁궐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찰이 되겠는데요. 사찰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배치 형식은 그렇습니다. 중문과 금당, 강당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탑이 중간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중에 가장 특성 있는 것이 바로 상경용천부 제1절터인데요. 요 평면이 되게 재밌습니다. 바로 중앙 본체와 이 곁체가 바로 연달아서 조성되는 게 이 발의 건축의 특성인데요. 중앙 겉칸이 이제 오목한 이런 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되었고 여기 앞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본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석조 대자가 있는 형식이고 여기 복도로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겉체가 있는 지금 발해 건축의 가장 특성은 이런 회랑형의 그런 복도를 둔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큰 특성인데 요 상경용천부 1저터가 그 전형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중층의 우중각 정도의 규모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3호 지붕의 경루라든지 종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제탑한데요. 백제탑의 특성은 바로 묘탑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영광탑과 마적달 탑인데요. 물론 방형의 전탑입니다. 둘 다 전탑으로 되어 있고 바로 지궁 위에 세워진 무덤이라는 것이죠. 뭐냐면 무덤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물론 여기 들어가는 계단이 있고요. 이 위에다가 탑을 조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궁, 지하궁전이라고 하는 그 시신을 안치하는 지궁 위에 이런 전탑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발해 탑의 큰 특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유명한 것이 바로 정효공주묘입니다. 이게 정해공주묘로 좀 헛갈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해공주묘로 해놓고 그것이 방향 전탑이다, 지궁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헛갈리시면 안 되고요. 정효공주탑이 무덤탑의 흔적을 나타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거 유의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석등이 발견됐습니다. 상경용천부에 있는 석등인데요. 가장 큰 특성은 이 높이가 6m에 달합니다. 거의 건물 하나 급이죠. 그래서 거대한 석등인데
뭐 형태는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대석이 있고 하대석이 있고 그다음에 팔각, 화사석류 옥계석이 있어서 그런 장중한 규모의 석등이 있었다라는 것이 발해 건축의 석등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가 되겠습니다. 발해 주거의 특성도 보면은 고구려 시대의 주거 특성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특이한 게 발해 주거에서 발견된 게 상경 용천부의 궁성의 이제 주거지들이 발견되는데요. 이렇게 실이 3개로 발견되는데 양쪽 실은 비교적 동일한 크기로 조성됨에 비해서 요 가운데 복도라고 할까요? 요 부분은 굉장히 작은 실로 구성되는 이런 상칸 형식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내부 요 기단이 있고 내부에 이런 3개의 실이 조성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면에는 이런 식으로 퇴랑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발해 건축은 이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회랑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내부를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형식들이 이 발해 건축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시설들을 보면 2개가 동일하게 거주 용도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는데요. 2개 다 이런 기역자 온돌이 있어서 또 별도의 연도가 있고 요 뒤에 나가서 이런 굴뚝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구려의 양식을 계승한 또 그런 중심지향적인 평면 형식은 또 발해 고유의 그런 특성입니다. 그 위에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발해 건축을 이해할 때는 특히 이렇게 공통점과 뭐 고구려라든지 당나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해서 학습하시는 게 그 주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분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흙무덤들이 있고요. 대부분이 또 흙무덤이었고요. 2번째 큰 게 이제 석실 봉토 무덤인데요.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지궁식입니다. 그래서 그 석실 봉토 무덤, 그러니까 밑에 지하에 석실을 만들고 위에 이제 봉토 무덤을 하는 건데, 거기에 크게 2가지로 고임 천잔식과 그 다음에 평행 천잔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요 고임 천잔식, 그러니까 점점 가면서 이런 구조들을 점점 그 말각을 모를 죽이면서 가는 거죠. 그런 고임 천잔식의 대표적인 게 정해공주묘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혼동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정해공주묘, 그거는 방형 그 전탑입니다. 지궁이 있고 그 위에 그 묘탑을 양성한. 정효공주묘는 그런 전탑식의 지궁묘가 되겠고요. 정해공주묘는 바로 석실 봉토 무덤 형식으로 축조됐다라는 거, 그 2개 헛갈리지 마시고 구별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위에도 뭐 석관 봉토 무덤이라든지 석곽 봉토 무덤, 그 다음에 그런 다양한 형태들이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탑묘라는 거, 묘가 있고 위에 탑을 쌓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정효 공주묘입니다. 정해 공주묘가 아니고. 그래서 요것을 토대로 고구려 고분과 공통점을 보면, 고구려도 4세기에 이런 석실 봉토 무덤이 있었죠. 그리고 실이 하나라는 거, 그 다음에 묘실은 이런 지상이라든지 반지하에 위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형태라든지 천장 구조 등이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해의 석조물로서 또 알아두실 것이 발해의 24개 돌 유적입니다. 24개 돌 유적. 그 말 그대로 24개의 돌로 이루어진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야말로 한 열에 7개씩 7칸이 되겠죠. 그래서 8개
해서 7칸 곱하기 2칸. 요 형태로 된, 그러니까 24개로서 초석으로 이루어진 그런 단일화 형태의 건물들이 곳곳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용도를 아직까지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참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신앙 유적으로서 추정할 뿐인데요. 그래서 왜 저렇게 단일한 형태의 그런 건축 형식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그것도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에 내부 회랑을 갖고 ing랑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 그 형태와 더불어서 발해 건축의 한 고유한 특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단면으로서 이 발해 24개돌 유적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발해만의 특성이니까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런 발해의 건축 기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해는 목조 가구식뿐만 아니라 이 조족식 구조가 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기단을 쌓을 때도 가구식 기단이 아니고 이런 돌들을 그냥 적층식으로 쌓아서 기단을 형성하는 그런 조족식 구조가 발달한 게 이 발해 건축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석조, 전축, 분묘라든지 전탑 등 못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데 굉장히 큰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단을 그런 적석식 기단을 많이 쌓았고요. 특이한 건 이런 현무암들을 많이 쌓았다라는 거. 그게 좀 특이한 점이 되겠고 초석도 뭐 방형의 주자들이 있었는데 특이한 거는 안솔림 초석. 안솔림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이제 기둥에 건물이 있고 이제 기단들이 있는데 기둥들을 수직보다 이렇게 좀 들여서 쌓는 것이죠. 이런 착시 현상을 보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초석을 그래서 아예 좀 이렇게 경사진 이런 안솔림을 줄 수 있도록 이 초석 상면 자체를 좀 경사진 그런 안솔림 초석이 사용됐다는 것이 이 발해 시대 건축의 특성이고요. 바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둥 밑자리 장식 굉장히 화려하고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사용되었다는 거. 그리고 기둥은 뭐 배을림, 미늘림, 그 다음에 각기둥 다 사용되었고 공포도 3두개 형식까지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벽체도 뭐 회벽까지 사용되었을 것이고 지붕도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또 겹쳐막까지 다 사용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용척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용척은 초기에는 고려척을 사용했습니다. 고려척은 이거 고구려척이죠. 고구려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전기는 고구려척으로 주로 이루어졌는데 후기에는 도량형을 통일하게 됩니다. 당나라 영향으로 도량형을 통일하게 됨으로써 그 용척이 변화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와도 뭐 와단까지 쓰는 그런 화려한 장식 기와들을 다 사용했을 것이고요. 그 전돌도 있고 그 다음에 치미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 영향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해에 영향을 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해 보면 먼저 고구려에서 성벽 축조 방식 면석과 내부의 흙을 축조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도와 굴뚝, 그 다음에 석실 봉토묘, 그 다음에 초석 및 받침돌을 두는 부분, 그 다음에 돌의 가공이라든지 고임돌을 두는 부분들은 고구려 영향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당나라부터 영향을 받았던 것은 시가지 포의식,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르는 시가지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도성, 외성을 쌓았다는 것이고 또 평지에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특성이 되겠고 말갈족, 그 발해의 대부분의 유민을 구성했던 그런 말갈족의 특성은 바로 흙무덤과 도자기, 당시에 발해 도자기를 통해서 그런 말갈족 문화의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발해 건축의 성격을 규정하자 그러면 바로 고구려 건축이 바탕이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민족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화려한 당나라 건축술을 그 통일신라보다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갈족이라고 하는 이민적인 요소가 가미돼서 중원과 동북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적 기품과 풍요롭고 장엄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발해 건축의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발해 건축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통일신라 시대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잊혀졌던 그런 발해 문화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입사계돌 유적이라든지 그런 중심체와 ing랑체를 갖고 있는 평면, 그 다음에 도성을 축조하는 그런 회자형 평면, 그 발해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건축 기술 속에서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당나라라든지 그런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또 그것을 발해화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건축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었고 어떤 영향을 받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거의 고대 부분은 완성이 돼가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고려시대 건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